자, 이번에는 25년 기사 영역에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 대한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1번 보시면 전류 이온음과 기전력 이온음 사이의 위상 차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두 놈의 위상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 놈은 사인 함수, 한 놈은 코사인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수 형태를 똑같이 맞추어서 위상을 비교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전력에 대한 함수를 사인 함수로 바꿔 볼게요. 그럼 이때 필요한 개념이 요거 아니겠습니까?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으로 표현하면 오메가 t 플러스 90도 다르게 2분의 파이 라디안을 하면 된다. 그렇죠? 즉 사인 뒤에 붙은 거 여기 그대로에다가 얘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어진 기전력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인. 자, 뒤에 보면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까지 있다. 그죠? 그럼 요거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다가 뭘 붙이겠다? 2분의 파이를 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환산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으면 루트 2i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을 보면 어쨌든 이놈들 간의 위상차를 물었는데 모든 선지가 2분의 파이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놈이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양수로 나오려면 여기 전압에 대한 위상에다가 전류에 대한 위상을 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전압에 대한 위상은요, 순서만 조금 바꾸어서 2분의 파이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요 놈을 빼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더 마이너스로 묶어낸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 플러스 세타.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2번. 5mH 두 개의 자기 인덕턴스가 있답니다. 결합계수를 0.2에서 0.8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이것을 접속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얼마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유형, 즉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다면 우리는 막바로 두 인덕턴스의 직렬 접속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지문에 그냥 접속이라고 되어 있지 직렬로 하는지 병렬로 하는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취급할 수 있느냐.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태까지 출제가 되었을 때 이 병렬 기준으로 합성을 한 결과는 이 선지상에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암묵적인 룰이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직렬 접속 기준으로 계산해봐라. 그래서 실제 과연도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보시면 이런 유형은 다 직렬 접속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갈 수밖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직렬 접속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인덕턴스의 직렬 접속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동, 하나는 자동. 그렇죠? 자, 그래서 가동의 합성값을 먼저 한번 적어보면 얘는 두 자기 인덕턴스의 합에다가 플러스 2m 상호 인덕턴스를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차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까지는 같아요. L1 더하기 L2까지는 같습니다. 뒤에 마이너스 2m이 오더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지문을 보시면 결합계수가 주어져 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결합계수가 포함된 수식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떠올릴 수 있는 거,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루트 L1, L2다. 자, 그리고 다시 지문을 봤을 때 일단 두 개의 자기 인덕턴스는 5mH로 같습니다. 그죠? 그럼 애초부터 얘들은 5니까 10mH다.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죠. 얘들도 10mH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관계를 또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잡으면 안에는 똑같은 인덕턴스 두 놈이 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연산한다라고 치면은 이놈의 결과는요, 그냥 OK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얘도 OK, 얘도 OK.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얘들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을 거예요. 10mH에다가 자, 앞에 2가 있으니까 2와 5를 곱하면 10이 되겠죠. K. 자, 얘는 10 마이너스 10K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판별할 것은 이 결합계수를 지금 0.2에서 0.8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줬어요. 그럼 어떤 값을 썼을 때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이 나오는지 혹은 반대로 최소값이 나오는지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스럽게 가동밖에 없습니다. 왜? 차동과 비교했을 때 앞에는 똑같고 뒤에 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갈리기 때문에 실제 가장 크려면 플러스로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얘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부터 하겠습니다. 최대로 되려면 이때 K는 당연히 가장 커야겠죠. 그럼 0.8을 접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에다가 0.8 곱하면 이거 자체가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18mH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는 이놈을 가지고 최소값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값 자체가 최소가 되려면 이 뒤에 빠지는 이 값이 어떠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크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결합계수도 0.8이어야겠네.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이놈과 이놈 곱하면 8 아니었습니까? 10에다가 8 빼면 얘는 2mH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처럼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직렬 족속 기반으로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결합계수는 어떤 걸 쓰자? 가장 큰 걸 쓰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가장 큰 걸 써서 최대값, 가장 큰 걸 중에서 빼서 최소값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해결됐다 그죠? 18과 2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63번. 평형 삼상부하의 선간전압의 크기가 200V인 평형 삼상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선전류의 크기가 8.6A이고 무효 전력이 여러 콜럼 나왔답니다. 이때 부하의 역률은 얼마요? 라고 물었어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평형 삼상이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막바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삼상 비상전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적어보면 비상전력은요. 여기 지문처럼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나와 있다. 그럼 앞에다가 뭘 씁니까? 루트 3을 쓴다. 그죠? 자, 우리 하나만 조금 구분할게요. 하나 더 쓰면 실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전압과 상전류가 주어지면 앞에 뭘 쓴다? 3을 쓴다. 한 번씩 요거 혼동해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잘 보세요. 얘는 선기준입니다. 얘는 상기준이에요. 그럼 실제 지금 제가 쓴 이 비상전력은 삼상전력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삼상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그대로 보시면 구분이 쉽습니다. 삼상이니까 상 기준에는 이거 그대로 뭐가 온다? 3이 온다. 다만 선 기준이라면 앞에 숫자 그대로 3 쓰되 선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 붙이자. 그럼 뭐가 나와요? 루트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서 이놈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그대로 다시 접목을 해서 주어진 값을 쓰면 200 곱하기 8.6 되겠다. 그죠? 이 친구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2979.13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비상전력을 먼저 구해봤는데 실제 얘를 가지고 여기에 또 주어진 걸 보니까 무효전력이 있다. 그죠? 그럼 얘와 더불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무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율.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얘는 어떻게 구하죠? 비상전력분의 무효전력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2979.13 넣고 위에다가 주어진 1298을 넣어 봅니다. 그럼 이때 무효율은요? 대략 0.44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역률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역률은 우리가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계산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계산 0.44만 넣어주면 역률은요. 대략 0.9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물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안내를 드리자면 실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첫 번째 피상전력을 뽑아냈어요. 2979.13.
그리고 우리는 무효 전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1298. 실제 얘를 조합하면 우리가 유효 전력도 바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관계를 쓰면? 이런 관계를 쓰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효 전력에 대한 수식을 바꾸면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확보한 값을 다 대입을 하면 2979.13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98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이놈을 계산하면 2681.49W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역률을 계산을 하면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넣겠습니다. 피상전력은 2979.13, 유효전력은 2681.49. 자, 이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똑같이 0.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께 두 가지 방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서 여러 문제 맛있게 요리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4번. 내부에 기전력 있는 회로가 있답니다. 이 회로에 한 쌍의 단자 전압을 측정을 하니까 70V가 나왔대요. 또 이 단자에서 본 이 회로의 임피던스가 60ohm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단자에 40ohm의 저항을 접속을 하면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 앞에서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말을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내부에 기전력이 있는 어떤 회로가 있대요. 다르게 말하면 능동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의 회로망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단자가 이렇게 딱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문에 주어진 말을 보면 한 쌍의 단자 전압을 측정하니까, 즉 여기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얼마였다? 70V였다. 그 다음에 이 단자에서 본 이 회로의 임피던스가 60oh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지금 부하가 없어요. 딱 이것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이 있고 이 회로망 자체에 임피던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로 이런 어떤 회로의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을 태분한 등가 전압이라 부를 수 있었지. 그리고 개방단을 기준으로 전원측 내부의 저항을 합성한 것을 태분한 등가 저항이라 할 수 있었지. 즉, 이 문제는 조금 말을 꼬은 형태로 이 태분한 등가 전압과 태분한 등가 저항을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태분한 등가 회로로 표현을 하면 여기가 70V, 여기가 60ohm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문상에서 이렇게 딱 구분 지었을 때 이 앞에 내용은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뒤에 거 볼게요. 지금 이 단자에 40ohm의 저항을 접속을 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지금 이 단자에 이런 식으로 해서 40ohm의 저항을 달았더라. 그리고 뭘 물었습니까?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물었어요.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물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혈을 보니까 모든 요소의 저항과 전압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는 어때요? 저항분의 전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이 혈을 봤을 때 이 두 놈은 직렬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은 분모의 합성 저항값 60 더하기 40 되겠네요. 그다음 위에는 이 회로의 공된 전체 전압. 그럼 이거 계산하면 0.7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5번. 다음 전류의 시로치나 물었어요. 자, 일단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이 섞여 있어요. 즉, 이 전류는 지금 뭐로 주어졌다? 외형파로 주어졌다. 자, 그래서 성분을 간단히 보면 얘를 우리가 기본파라고 잡는다면 이 친구는 2배죠. 그러면 제2 고조파. 얘는 제3 고조파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외형파가 주어졌을 때 시로값은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의 각 성분의 시료값을 합성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파의 시료값 요거죠. 3. 그 다음에 제2고조파의 시료값 20. 그 다음으로 제3고조파의 시료값 10. 자,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기만 하면 게임 끝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22.56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 다음으로 66번.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 인덕터스, 누설 컨덕터스, 정전량을 각각 R, L, G, C라고 하면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됩니까? 즉 전파 정수에 대한 꼴을 묻는 간단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답을 바로 체크하면 여기는 2번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잡아놓으면 좋은 것들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 임피던스. 자, 이 특성 임피던스를 우리는 다르게 뭐 고유 임피던스, 혹은 파동 임피던스, 혹은 공칭 임피던스라고도 부릅니다. 그쵸? 자, 이놈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수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I분의 V.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 어드미터스분의 직렬 임피던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병렬 어드미터스 대신에 G 더하기 J 오메가 C로, 직렬 임피던스 대신에 R 더하기 J 오메가 L로.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실제 C분의 L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교류 회로에선 기본적으로 R과 G가 겁나게 작기 때문에. 자,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과목에 대한 것도 첨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기학에서는 이런 것도 다루죠. 자기분의 전개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루트 엡실론분의 뮤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송전 선로에 있어서 이 수전단 부분을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와 단락했을 때 임피던스를 안다. 그럼 이때 쓸 수 있는 게 또 이런 수식이 있죠. 루트 계단, 즉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 곱하기 단락했을 때 임피던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전력에서 나오는 것 중에 138 로그 R분의 D.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루는 모든 특성 임피던스의 꼬라지가 정리가 된 거죠. 잘 적어주시고 그 다음으로 전파 정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 정수 감마는요. 일단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루트 ZY. 그죠? 그럼 좀 더 풀어서 표현을 하면 직렬 임피던스 대신에 R 더하기 J 오메가 L, 병렬 어드미턴스 대신에 G 더하기 J 오메가 C로 쓸 수 있더라. 이게 요 놈이었죠.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놈들이 있어서 실수부를 묶어서 감쇄 정수로, 허수부를 묶어서 위상 정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복습해 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67번. 분포 정수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55옴, 부하 저항이 155일 때 부하에서의 반사계수나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반사계수에 대한 수식의 형태를 떠올려야겠죠.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반사계수 로우. 자, 우선적으로 이 반사계수는요, 부하장을 제가 일단 ZL이라고 쓸 거고, 특성 임피던스를 Z0라고 쓴 상태에서 보면 항상 얘들은 분모값이 부하를 기준으로 두 놈의 합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놈만 보는 게 아니라 이놈의 짝꿍 격인 투가계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가계수도 위에 있는 반사계수와 마찬가지로 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분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분자는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편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반사가 뭐야? 들어왔다가 반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얘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운데 부호를 반대로만 해서 위에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투가계수, 여기 투가 있다, 그죠? 자, 우리 숫자 1을 0으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1. 그럼 숫자 1을 0으로 하면 2,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1을 적어줍니다. 2니까 1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기준, 요 놈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반사계수와 투가계수가 끝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반사파 전압을 묻고 투가파 전압을 묻는다면
요 뒤에다가 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입사파 전압을 곱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각각의 반사파 전압과 두각파 전압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 계수만 묻고 있으니까 얘들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필요한 값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부하장은 150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특성임피던스는 50. 그럼 위에는 반대로 150 마이너스 50. 그럼 얘는 200분의 100이 되니까 뭐 계산기 없이도 바로 0.5 골라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68번. 정상 상태일 때 T는 0에서 스위치 S를 열었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전류가 일단 여기 보여요. 그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처음에 이 스위치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하나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실제 이 전원을 통해서 전류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T는 0초 시점에서 이 스위치를 열어해. 이렇게 열어해. 그러면 전류의 공급이 중단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편히 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표현하면 전류의 공급이 중단됐으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싹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예요. 이 L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전류의 변화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뭘 만든다? 기전력을 만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스위치를 열었을 때 이 순간에는 이런 전류의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놈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전력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 기전력을 통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순환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때 이 전류를 묻는 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처음에는 간단한 개념으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어떤 값에 대한 시간 함수를 묻는다. 다르게 말하면 일반해를 묻더라. 즉 일반의 수식 자체를 묻더라.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 특성근의 꼬라지만 찾으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는 속아낼 수 있도록 줍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특성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특성근. 자, 지금 요 회로의 구성을 보면 L과 R로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RL 회로일 때 어떤 꼴로 표현됩니까? 요것부터 떠올리겠습니다. 자, 특성근 S는 마이너스 넣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RL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RC는요? 얘는 간단하게 그냥 RC분의 1 요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자면 여러분들 시정수 요거랑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정수. 자, RL 회로의 시정수는 우리가 이 특성근을 절대값으로 만들어서 뒤집는 형태로 바로 뽑아낼 수 있다. 그죠? 요렇게요. 요 놈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특성근과 시정수의 꼬라지, 특히나 요 놈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요 같은 경우는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다른 걸로 파생시킨 형태로 들고 가시면 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불필요한 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다시 이 지문 기준으로 이제 요 놈에 대해서 이제 요 꼴로 표현되는 특성근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를 하면 이런 특성근을 만들 때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실제 우리 여기 보시면 스위치를 지금 조작하고 있죠. 스위치가 조작이 되었을 때 회로의 상태가 변한다? 그럼 우리는 다 과도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과도현상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L과 C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얘들이 됩니다. 그럼 이 특성근은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누구를 기준한다? L 또는 C를 기준한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특성근은요, 회로가 변화됐을 때 그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종 상태가 되었을 때 폐회로를 기준으로 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조금 지우면 자, 처음에는 이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스위치를 열지 않습니까? 열었죠. 그럼 이때 L을 기준으로
최종 상태에 대한 회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특성근을 이 경로 기준으로 해석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L 자리는 L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L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 전체 R은 지금 보면 R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합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합성할 수 있다? 지금 이 경로 기준 그대로 보면은 얘들이 직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냅다 더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단 2번과 4번은 안 되겠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 자연 상수 위에 이 지수분에 들어가는 게 특성은 아닙니까? 근데 형태가 다르잖아요. 얘들은 솎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답은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자, 다시 보세요. 이 과도현상은 누굴 기준? L과 C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 있는 라지 R과 스몰 r을 놓고 봤을 때 이놈들 중에서 누가 더 L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혹은 다르게 누가 L과 더 큰 연관성을 가질까요? 일단 회로 그 자체를 보세요. 회로 그 자체를 보시면 요놈이 이놈한테 좀 더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얘는 애초에 직렬로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요놈은 스위치가 뭐 조작되기 전이나 조작되고 나서나 항상 같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요.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따로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연관된 거라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자, 1번과 3번을 보시면 다른 점은 여기 분모 값이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었죠? 누가 더 연관성이 크다? 스몰 r. 그래서 답은 실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서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럼 첫 번째, 특성근부터 짜보세요. 두 개 솎아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연관성 짙은 것 위주로 답을 골라봅니다. 답은 바로 3번.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뭐 풀어본다면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도 현상에 있어서 일반에는 초기가 마이너스 최종가 익스포넨셜 특성근 t 플러스 최종가 이렇게 기본꼴을 잡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전원이 처음에는 인가가 되다가 끝에는 없어지는 기준이야. 즉 전원 오프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원이 오프되는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초기 상태에는 어떤 요소든지 간에 다 존재를 하고 있다. 회로상에 존재를 하고 있다. 근데 최종 상태는 전원 자체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요소건 간에 존재하지 않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전류에 대해서 일반을 짜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류의 초기 값과 최종 값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초기 값은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원을 오프하는 기준에서는 무엇이든 간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요소 간에 존재할 수 있다. 얘는 어떤 값으로 존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종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 값은 0. 그래서 우리 방금 이런 거 했었죠. 스위치를 열게 되면 전류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순간적으로 뭐가 걸리겠다? 기전력이 걸리겠다. 그러면 처음 상태에서는 이 기전력으로 인해서 전류가 이렇게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전류는 이 저항과 만나서 열로 바뀌어서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없더라. 자, 그럼 얘를요,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하겠습니다. 접목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류의 일반에는 일단 초기가 묘놈만 i로 존재하기 때문에 i, exponential st승. 자,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전류값이 초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어쨌든 처음 상태는 얘가 닫혀 있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얘가 닫혀 있다면 이 전원과 이 저항과 이놈들이 모두 병렬로 접속된 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병렬회로는 뭐가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요놈과 똑같은 E라는 전압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정상 상태일 때 정확하게 이 직류 전원이 인가되고 있는 도중이라면 이 L은 어떤 상태로 표기가 됩니까? 단락계. 그렇죠. L에다가 직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단락으로 나오잖아요. 왜? 직류는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쓰면 2파이 FL이 되는데 얘가 0이면 이 값이 0이 되어서 단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초기에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전류는 단순히 R분의 2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스몰 r분의 2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익스포넨셜에 우리 특성근 방금 짰다. 그죠? 요거 그대로 넣으면 요런 일반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더라.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69번. 엽하기. 다르게 필터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엽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필요한 대역만 사용할 수 있는, 즉 필요한 주파수 범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참고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엽하기에 대해서는 실제 이 기사 준비하면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죠? 자, 일단 이 엽하기의 종류에는 크게 이런 게 있습니다. 대역 엽하기. 이 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 범위에 대한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장치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고역 엽하기가 있습니다. 이 고역은 뭐냐? 높은 영역대의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것이더라. 그러면 반대로 저역도 있습니다. 저역은 뭐냐? 낮은 영역대의 주파수를 통과시키더라. 그래서 크게 대역, 고역, 저역 엽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하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나왔었구나. 뭐 간단히 이런 느낌적으로만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70번입니다. 전원과 부하가 델타로 결선된 삼성평 회로가 있답니다.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한상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전류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간단히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전원과 부하가 둘 다 델타로 결선이 되어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전원, 여기를 부하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의 8이래요. 그럼 저는 막바로 얘를요 크기로 바꾸겠습니다. 즉 루트 6제곱 더하기 8제곱하면 15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거 보니까 전원 전압이 200V래요. 전원에 대한 전압이 200V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델타 결선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 전압이나 상 전압이나 어떻다? 같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200V가 선간에도 200으로 적용할 거고 다시 부하로 왔을 때 이 부하 한 상에도 200V로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놈과 이 놈을 가지고 어떤 걸 도출할 수 있느냐? 상전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하는 기본적으로 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하의 임피던스가 주어졌다? 항상 여러분들은 상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전류를 뽑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수식을 쓰면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그럼 끝났죠? 10분의 상전압 얼마였어요? 200. 그럼 답은 2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또 고르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상전류가 아니에요. 무슨 전류야? 선전류 아닙니까? 그럼 이때 또 떠올려야 되는 거. 델타 결선은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더라. 물론 위상도 고려하면 마이너스 30도가 되더라. 그쵸?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선전류는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0 루트 3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70번. 다음으로 71번. 그림에서 밀리암페어계의 지시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회로를 보면 여기에는 교류 10V가 걸려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어이고 다이오드가 4개가 있네요. 이런 회로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브릿지 종류 회로라 불러요. 다르게 말하면 단상 전파 종류 회로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들어오는 건 교류지만 이놈으로부터 나가는 건 뭐가 된다? 직류가 된다. 요거죠. 자,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요 조건을 가지고 이놈과 이 브릿지 회로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직류
평균 전압부터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떠올려 봅시다. 우리 브릿지 종료 회로에 있어서 직류 전압 관계식 어떻게 됩니까? 0.9 교류 전압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 교류 전압이 지금 10V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류 평균 전압을 9V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이 밀리암페의 지시값. 다르게 말하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이 우리한테 필요한 값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전류 계산해 볼게요. 일단 직류 평균 전압은 9V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지금 짠 게 뭐기 때문에? 직류 평균 전압이기 때문에. 직류 평균 전압이 있을 때는 얘는 단락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만 고려하면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 밀리암페어기로 흘러 들어가는 이 직류 전류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9V에다가 5kg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밀리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1.8 밀리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답은 여기 있는 4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2번. 다음과 같은 상태 방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식의 근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특성 방식의 근을 짜려면 당연스럽게 특성 방정식부터 짜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지금 상태 행렬, 다르게 A 행렬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특성 방식 어떻게 짭니까? 이거부터 돌려야겠죠. 자, 특성 방식을 FS라고 표현하면 이때 이 A 행렬을 이용한, 다르게 상태 행렬을 이용한 특성 방식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I, 얘를 우리가 간다 했으면 S, 0, 0, 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상태 행렬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얘를 바로 합성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건 이놈의 크기다. 그죠? 이놈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이렇게 곱한 것을 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자, 일단 연산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S 플러스 3. 이렇게 연산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수식을 정리하면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얘를 인수분해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는 0. 그러면 특성근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좀 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인수분해 겁나기 힘든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인수분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장에 뭐 들고 갑니까? 핵무기급 아이템, 계산기 들고 간다 입니까? 그죠? 이 계산기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일단 제가 안내를 드리는 계산기의 기종은 FX 570 ES 플러스 시리즈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 화면을 보면 화면 아래쪽에 온 버튼이 있을 거고요. 그 왼쪽에 모드 내지 셋업이라고 체크된 게 있을 겁니다. 자, 모드 키를 눌러주세요. 모드 키를 누르면 1, 2, 3, 4, 5, 6, 7, 8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5번이에요. 5번 보면 EQN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EQN을 누르면 다시 1, 2, 3, 4, 네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꼴로 된 거를 찾아보십시오. 아마 3번에 있을 거예요. 3번에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이놈은요, 추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의 공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즉,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관계를 만족하는 S 값을 뽑아내는 게 근의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능이 요거예요. 요걸 활용하시면 인수분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누른다.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 화면상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A
B, C 해가지고 A 쪽에 음영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지금은 A의 값을 넣어봐라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 특성 방식 다시 한번 갖고 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는 0. 자, 이때 A는 S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개수 얼마에? 1이죠. 그리고 이꼴 누르면 음영이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B값 3, 그 다음에 C값 2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꼴 누르면, 이꼴 버튼 누르면 첫 번째로 X1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X2는 그 다음에 다시 이 꼴을 한 번 더 누르면 X2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뜹니다. 이 값 자체가 뭐다? 실제 특성근이에요. 특성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항목이 두 개죠. 그러면 S 덩어리를 두 개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놈의 볼을 뒤집어서 쓰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인수분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성근을 필요로 할 때는 뭐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것 때문에 머리 아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쓰면 돼요? 계산기 기능. 죽인다,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여기 보시면 A 행렬의 첫 번째 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 1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조건에서만 쓸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실제 0과 1로 0과 1로 나와 있다. 그럼 이때 특성 방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최고창 그냥 따로 쓰고, S제곱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항목은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자리를 뒤집고, 볼을 뒤집어서 넣으면 끝이에요. 즉, 이런 겁니다. 3S 플러스 2는 0. 끝. 어떨 때만? 첫 번째이 0과 1 때만. 얘가 0과 1이 아니라면 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정의를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A 행렬이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주어졌다. 그럼 이때 특성 방정식을 구할 때는 물론 요 위에서 했던 이 정의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첫 번째이 0, 1 아닙니까? 그러면 막바로 어떻게 써도 된다? S제곱 쓰고 순서 뒤집고 부호 뒤집어서 이렇게 써도 된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놓으면 도움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73번. 괴롭혀 전달함수 이득 여유가 20대 11대 K 값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문에 이득 여유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놈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득 여유에 대한 관계성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 놈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20 로그 괴롭혀 전달함수의 역수 크기. 그렇죠. 단 허수 성분은 0으로 놓고 해석할 수 있다. 단위는 데시벨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득 여유와 구분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득이죠. 자, 수식이 살짝 다릅니다. 이득은요, 20 로그 해놓고요. 이게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이 K 값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선에 뭐 요 문제 친절하게도 주파수가 0이다 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다가 0을 놓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게로프 전달함수는 단순히 K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등여유 값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등여유는 지금 20이고 이놈 자체는 20 로그 K분의 1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놈값 자체가 20이 되려면 여기 있는 로그 K분의 1은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또 올릴게. 이 로그는 여기 들어가는 진수가 어떤 값이어야 1이 됩니까? 10의 값을 가져야 1이 될 수 있죠. 그럼 끝났네요. K분의 1은 10이어야 하니까 K는 10분의 1이어야 하겠구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 개통의 특성 방식 요놈을 Z표면상에 사상할 때 안정된 특성근의 위치나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S 함수 기준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우선에 좌측을 S평면으로 놓겠습니다. S함수 기준, 우측을 Z함수 기준, 즉 Z평면으로 놔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S평면에서 예를 들어 어떤 특성근이 이 허수축 상에 존재를 한다.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요놈은 임계 안정 상태구나. 자, 요거를 우리가 Z평면 기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Z평면은 우리가 이 안정된 특성근의 위치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 원 기준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이 Z 함수상의 특성근이 이 단위원 위에 딱 걸친다면 얘를 우리는 임계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평면 기준으로 이 특성근이 여기 좌반면에 있대요. 그럼 우리는 이 시스템을 안정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와 똑같은 것을 이 Z평면상에 도시를 하면 Z평면은요 이 단위원 내부에 특성근이 있을 때 안정하다라고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안정한 거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죠? 자, S평면 기준에서는 이 특성근이 이 여기 우반면에 위치할 때 우리는 불안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Z평면상에 도시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여기 있는 단위원 외부에 특성근이 있더라. 그럼 이때를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계통의 특성 방식을 Z평면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때 안정된 특성근의 위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한 단위원의 어디에 있겠다? 내부에 있겠다. 다음 바로 2번 되겠죠. 다음으로 75번. 다음 회로의 X에 대한 논리식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요런 유접점 회로가 나왔을 때 A의 A 접점과 B 접점 그리고 B의 A 접점과 B 접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솔직히 하나밖에 없죠. exclusive or. 그죠? 자, 일단은 뭐 여기서 우리 이걸 보고 이 X에 대한 논리식 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얘는 A의 B접점, B접점 우리가 위에 발을 붙일 수가 있죠. 얘는 B의 A접점. 자, 그 다음에 우측 얘는 B의 B접점. 그 다음에 R축은 A의 A접점. 얘들이 전체적으로 병렬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논리식 한번 짜봤는데 이 논리식에서 이렇게 A의 B접점과 B의 A접점 다시 B의 B접점과 A의 A접점 이렇게 서로의 A, B 접점이 이렇게 각각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란다? 익스클루시브 OR이라 한다. 그리고 얘를 다르게는 우리가 베타적 논리 합회로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자면 실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죠. 어떤 진리표를 주고 얘가 누구에 대한 겁니까? 그죠? 자, 베타적 논리 합회로는 간단히 쓰면 입력의 상태가 모두 다를 때만 출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가자면 자, 한 번씩 나오는 이 진리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A, B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적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은요. 일단 AND 회로입니다. AND는 두 개의 입력이 모두 있을 때만 출력을 발할 수 있는 회로다. 그죠? 그러면 모두 있는 이때만 출력이 나오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OR이죠. OR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입력 중에 하나 이상의 입력이 있으면 무조건 출력이 나올 수 있는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exclusive OR. 자, 연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입력의 상태가 모두 다를 때만 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물론 뭐 시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놈의 반전 회로인
뭐 난드라든가 노알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들은 간단하죠. 만약에 난드를 물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뒤집으면 되죠. 노알을 물으면 다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 대표적인 진리표 세 가지는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복습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6번. 적분 시간 주어졌고요. 비례 감도가 4인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지역에 동작 신호 요놈을 주었을 때 이 시스템의 주정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우선에 이런 식으로 뭐 적분 시간이 나와 있고 비례 감도가 나와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어떤 요소가 비례 적분 동작을 한대요. 그럼 당연히 이러한 지요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를 우리가 좀 떠올리면 해석이 쉽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다가 제어 요소의 전달함수를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비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적분 요소. 네 번째는 1차 지연 요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차 지연 요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동작 시간 요소. 자, 일단 이놈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표현을 하면 비례 요소 같은 경우에는 비례 상수 K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분 요소 같은 경우에는 비례 상수에다가 S, 그 다음에 적분 요소는 비례 상수에다가 S를 나눈 형태로 써. 그죠? 그 다음에 1차 지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S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지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자 있으면 S제곱 더하기 2 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얘도 굳이 표현하자면 비례 상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작 시간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례 상수에다가 exponential 시간 지연 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해석할 것은 얘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문제처럼 이렇게 어떤 행위에 대한 시간이 나와 있고 감도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요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제 이런 S 함수, 이 S 함수는 이런 시간 함수를 보다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동작을 행하기 위한 시간이 주어졌더라. 그럼 이 시간은 어차피 얘랑 연관이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곱해만 주자. 즉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그 동작을 나타내는 성분에다가 그 시간만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미분에 대한 시간, 즉 미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이거 그대로 쓰시고 요 놈 뒤에다가 미분 시간을 적어주자. 자, 그럼 적분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요거 그대로 쓰고 뭐라자? 적분 시간을 S 뒤에다가 적어주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이 미분을 이렇게 S를 취함으로써 적분은 S를 나눔으로써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 자체가 각각의 미분과 적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간을 그대로 붙이면 되더라.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례 감도는 쉽게 말하면 변화에 대한 하나의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 정도. 아시겠죠? 그럼 그 변화 정도가 뭘로 표현되는 거야? 실제 이 K로 표현되는 거죠. K가 크면 클수록 그 변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할 거고요. K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변화 정도가 작음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지문처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비례 미분 요소가 나와요. 이것 두 개를 더한 형태로 지금 지문에 있는 것처럼 비례 적분 요게 나온다. 그러면 얘를 더한 형태로 그러면 나아가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비례, 미분, 적분 동작 혹은 비례, 적분, 미분 동작 그러면 얘를 모두 더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비례, 적분 동작이기 때문에
비례 요소와 적분 요소를 합한 걸 가지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이놈에 대한 요소는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보면 어쨌든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제역에 동작 신호를 주었을 때 주장량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물론 의미적으로 보면 얘를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놈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주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복습 겸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페루프 제역의 구성은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입력 RS가 있어요. 요놈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전달 요소로.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출력으로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피드백 요소가 나옵니다. 요 출력을 땡겨서 다시 이렇게 돌리더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페루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리자면, 자, 일단 처음에는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하나 넣어 줄 거야. 이 입력을 우리가 다르게는 목표하는 값, 목표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입력이 일단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준 입력 요소,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기준 입력 요소에서는 기준 입력, 시스템을 돌리는 기준이 되는 입력으로 바꾸어서 어떤 값을 딱 뱉어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친구가 어떤 제어 요소의 동작을 일으키는 동작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 동작 신호가 처음에는 조절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작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이 조절부와 조작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얘를 제어 요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조작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우리는 조작량이라 불러요. 이 조작량이 어디로 갑니까? 제어 대상으로 갑니다. 그럼 이때 이 제어 대상에서 나온 최종적인 출력을 우리는 제어량이라 부를 수 있죠. 이게 뭐다? 출력이다. 자, 실제 이렇게만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게로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템은 다 페루프 시스템, 즉 페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신호가 이렇게 추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느냐? 검출부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돌아간 신호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되돌아온 신호를 우리는 피드백 신호, 다르게는 주괴환 신호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제어공학을 다룰 때 실제 알면 좋은 게 이 동작 신호의 정의. 자, 이 동작 신호는 우리가 페로프 시스템으로 볼 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기준 입력과 주괴환 신호의 차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 조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것은 조작량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끝으로 이 제어 대상이 만드는 결과물을 제어량이라고 하더라. 그죠? 특히 뭐 동작 신호와 제어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주고 요 글씨를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걸 골라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봐주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지문에는요, 동작 신호를 주었을 때 이 시스템의 주장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얘는 어느 부분을 물은 거랑 같으냐? 요 부분이죠. 동작 신호를 줬을 때 주장량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이 제역에는 여기 있는 이 제어 요소를 뜻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도 한번 연계를 해서 이런 블록 선도도 한번 안내를 드려봤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복습을 마치고요. 다시 본론으로 조금 돌아가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계산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솔직히 우리가 뭐 요거를 한번 받긴 했지만 요거 모른다 한들 느낌적으로 입력이 주어졌고 얘는 출력이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막바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우리는 이 비례 적분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전달 함수를 짜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막바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전달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달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라플라스 변환함수를 기준으로 해요. 그럼 당연히 입력도 라플라스 변환으로, 출력도 라플라스 변환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입력은 지금 ZT라고 나와 있죠. 얘를 뭐 ZS라고 쓰겠습니다. 출력은 편의상 뭐 YS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이때 이 값은 우리가 방금 짰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지문에 있는 조건을 조금 활용을 하면 일단 적분 시간이 얼마? 4. 그 다음에 비례감도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S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이 출력을 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함수를 출력 기준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4 플러스 S분의 1에다가 ZS가 곱해진 형태. 그럼 여기서 또 필요한 게 지금 보시면 이 ZT라고 해서 시간 함수로서 입력을 줘놨습니다. 그럼 요 놈을 라플라스 변환시켜 놔야겠네요. 그쵸?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다 한번 쓰면 자 ZT를요 S 함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2t이기 때문에 바로 변환을 하면 2 곱하기 S 제곱분의 1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요 자리에다가 요걸 그대로 쓸 거야. 그러면 S제곱분의 2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분배를 하면은 S제곱분의 8 플러스 S3승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여기 주어진 선지를 보면 얘들은 다 시간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짠 것은 S 함수예요. 그죠? 그럼 요거를 시간 함수로 표현하려면 라플라스 역변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을 하면 시간함수 yt, 즉 조작량은 자, 요거 봤을 때 일단 상수 8 적어 주겠습니다. s제곱분의 1을 역변하면은 얘는 램프 함수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요거 자체는요 2차 램프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에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7번. 다음 게로프 전달함수에 대한 근궤적의 점근선이 실수축에서 교차한 점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게로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점근선의 교차점에 대한 공식부터 일단 떠올려 보면 자, 이 교차점은요. 극점 개수 마이너스 0점 개수분의 극점의 대수합 마이너스 0점의 대수합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걸 가지고 극점의 개수를 판별해야 되고 0점의 개수도 판별해야 되고 이놈들의 값도 판별해서 더하는 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를 봤을 때 극점은 여러분들 몇 개 보이십니까? 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보인다. 그죠? 네 개.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여기 있는 제곱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곱이 뭐예요? 이게 두 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4개. 자, 그 다음에 0점은요. 보니까 한 개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값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 봤을 때 극점은 지금 요 놈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이때 우리는 극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이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봤을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0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막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극점의 대수합을 적으면 얘를 싸그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0점의 대수합은 0점은 꼴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5가 되겠죠. 그럼 얘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4, 1, 마이너스 4, 5를 넣으면 얘가 3분의 마이너스 9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8번. 아래와 같은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 범위는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루스 안정도 판별법이 있다. 그죠? 근데 이 루스 안정도 판별법을 쓰려면 우리가 뭐부터 뽑아내야 됩니까? 특성 방식이요. 자, 실제 이 특성 방식을 뽑아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전달함수를 알 때. 다르게 우리가 뭐 요런 패루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전달 함수는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전체 전달 함수가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것을 패루프 전달 함수라 부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전체 전달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 전달 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들므로써 특성 방식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특성 방식의 정의죠. 그래서 요거 자체도 시험에 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체 전달함수를 아는 게 아니라 게루프 전달함수를 안다면 이때는 어떻게 특성 방식을 뽑을 수 있을까? 자, 만약 우리가 게루프 전달함수 안다면 이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와 분자를 더해서 0으로 놓는 형태로. 그래서 전체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느냐,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유동성 있게 특성 방식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 주어진 블록 순서상에서 우리가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전달함수는 뭘까요? 바로 요 게루프 전달함수가 될 겁니다. 게루프 전달함수는 단순히 요 경로상에 있는 이득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경로상에서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게루프 전달함수는 그냥 단순히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게루프 전달함수를 가지고 특성 방식을 짠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분모와 분자를 떼서 0으로 놓으면 된다고요.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분모를 제가 막바로 전개를 시키겠습니다. 전개해서 쓰면은 S3승 더하기 3S제곱 더하기 2S 이렇게 표현될 거고 분자를 더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루스표를 가지고 루스표를 작성해서 이런 범주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에 안정하려면 모든 개수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개수가 모두 양수이어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 K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요거는 답이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느낌적으로 0보다 큰 거 뭐 1번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제대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3차 방정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굳이 루스표를 짤 필요 없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죠.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거 비교했을 때 안에 거 곱한 게 더 크다. 그러면 안정이더라. 맞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막바로 쓰면은 안에 거 곱하면 6 아닙니까? 밖에 거 곱하면 여기는 1이 있는 거랑 같죠? 곱하면 K죠. 그래서 안에 거 곱한 게 크면 안정이더라. 그럼 얘랑 얘를 결합을 하면 최종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K의 범주는 6보다는 작고 0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특성 방식이 3차로 주어진다. 예를 들어 AS 3승 더하기 BS 제곱 더하기 CS 더하기 D는 0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때 이 3차 방정식을 가지고 안정도를 판별할 문제가 나온다. 굳이 루스표를 짜지 마시고 막바로 안에 거 곱한 거, 그 다음에 밖에 거 곱한 거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거 곱한 게 더 크다. 이러면 이 시스템은 확실한 안정입니다. 근데 반대로 밖에 거 곱한 게 크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안정.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으면 임계안정. 요렇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9번. 그림 같은 T형 4단자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Z2는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뭐 Z 파라미터, 즉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주어진다면 일단 우리가 비주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제가 Z11부터 Z12, Z21, Z22까지 바로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뽑아낼 것은 여기 있는 Z12와 Z21입니다. 일단 얘들은 서로 주고받는 요소죠. 항상 서로 주고받는 요소는 이 주어진 4단자 회로에서 어디 있는 요소가 된다? 가운데 있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얘는 Z3. 얘도 Z3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Z11은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원론 자체가 1차에서 1차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1차에서 1차로 이렇게 갈 때 나타나는 경로상의 합이 되더라. 그러면 Z1과 Z3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Z22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에서 2차로 갈 때 나타나는 경로의 합. 그러면 맞보로 Z2 더하기 Z3가 되겠죠. 그럼 답은 여기는 4번이 될 겁니다. 끝. 그래서 뭐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나오면 솔직히 요거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겠죠. 다음으로 80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블록 순도에서 페로프 전달함수 t에서 k에 대한 감도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감도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k에 대한 t의 감도 요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야. k 변화에 대한 t의 변화. 그쵸? 그러면 이놈의 정의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방금 말한 그대로 k 변화에 대한 t의 변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뭐의 변화면 다 미분을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 변화에 대한 t의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놈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느냐? 이놈을 뒤집은 것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감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이 전체 페루프 전달함수 t를 짜는 게 될 겁니다. 자, 이 전달함수를 한번 짜보면 요 그림상 그대로 봤을 때 위에는 전향 경로 이득이 들어가겠죠. 보면 kg가 들어갈 겁니다. 아래쪽은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이 들어가야 되는데 루프를 보시면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쓰고 싹 다 곱한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얘를 미분하는 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짰던 t는요, 일단 분수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뽑아내려면 이 분수함수의 미분법을 좀 알아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gx 분의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대요. 얘를요, 전체적으로 x에 대한 미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분모를 먼저 제곱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요, 분자 먼저 미분해주고 거기다가 분모 그대로 곱해주고 마이너스 반대로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를 미분해서 곱해줍니다. 자, 이게 분수함수의 미분 공식이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접목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분모는 어떻다? 제곱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분자 K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얘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G만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분모 그대로 적어줘요. 자, 그다음에 반대로 분자를 그대로 쓰고요. 이제 이 분모를 K에 대해서 미분을 해 볼 겁니다. 일단 얘를 미분하면 0, 얘를 미분하면 그냥 GH가 되겠죠. 그럼 얘를 조금 전개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를 분배를 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 정리하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사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놈의 결과를 뽑아내면 1 플러스 KGH 제곱분의 G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관계식에다가 얘들을 싹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K에 대한 T의 변화, 다르게 K에 대한 T의 감도는 일단 첫 번째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달함수가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분모에는 우리가 찾던 여기는 이 전달함수 그대로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여기 보니까 K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요거 그대로 요거 쳤던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일단 요거 하나 상세가 될 거고요. 요거 다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 플러스 K GH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회로 및 제어공학에 대한 20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기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